안녕하세요. 수익관리 교육을 맡은 중앙상담센터 김정원 강사입니다. 수입 파트는 조금 분량이 있어서 오전에 반 정도 하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반 네,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익 관리의 목차를 보시면 수익 관리 개요부터 그다음 여러 가지 사전 작업들이 있는데요.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기준 정보, 원생 등록, 원생 진급 관리, 나이스 학적 연계, 네. 나이스 학적 연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에 저희 전국적으로 오픈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나이스 학적 연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학교에게 없는 기능이고 사립 유치원에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 징수 결의 진행 방법, 수납 처리, 조정 결의, 과온합 반환 결의, 네, 전자자금이체 EFT 수납 방법, 유치원에도 이제 신용카드 수납 방법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자주 묻는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익 관리의 개요입니다. 네. 수입은 징수라는 결의서를 만들어서 수납 처리를 진행하는데요. 통장에 들어온 수입은 모두 에듀파인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수라는 결의서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징수 결의를 작성하실 때는 몇 가지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어제 교육을 들으신 세인 예산이 필요하고요. 세인 예산은 징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의 계획을 잡으신 후에는 징수 대상자, 누구에게 돈을 거둘 것인가 징수 대상자를 선택하게 되고, 만약에 수익자 부담 수입에 대해서 징수를 진행하실 때에는 납입금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입금 정보 관리에서 납입금 등록하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징수 결의가 완료가 되면 수납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에듀파인 사립유치원에게는 수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수납인데요. 학부모님들이 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납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에듀파인에서 직접 수납으로 처리를 진행할 수 있고, 두 번째 자동 이체가 있습니다. 자동 이체는 에듀파인 이제 CMS와 EFT가 있는데요. 유치원은 자동이체 방법이 CMS와 EFT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CMS와 EFT에 대해서 차이점과 장점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 유치원에 새롭게 도입된 신용카드 수납 방법에 대해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수납자가 필요한데요. 수납자는 이제 보통 수납자 정보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원화들을 끌고 오게 되는데, 만약에 자동이체로 수납을 받을 건이라면 그 자동이체 계좌에 대해서 출금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수납을 받으실 건이라면 신용카드에 대한 수납도 카드사의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징수 결의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학교에게와 징수 결의 종류는 동일한데요. 먼저 징수 결의를 살펴보면 징수 결의는 이제 징수 대상자들의 납입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본 결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일반 징수 결의, 전입금 징수 결의,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가 있습니다. 네. 이 징수결의 세부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다음 조정결의가 있는데요. 원 징수결의에 징수결의 금액을 수정하셔야 하는 경우 조정결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징수결의 결제 취소를 해서 역작업해서 이제 원징수 결의를 수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징수결의 진행 후에 수납 처리가 완료되고 자동이체 건까지 있다면 역작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조정 결의를 통해서 징수 결의 금액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은 과원합 반환 결의가 있습니다. 과원합 반환 결의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로 수납받는 원화인데, 학부모님이 한 번 더 계좌이체로 돈을 주셔서 이중 수납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돈을 원래 1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을 수납해 주셨다든지, 이제 돈을 돌려주실 때 하는 결의로 과원합 반환 결의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징수 결의 후에 예산이 잘못된 경우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수익 과목 경정 결의, 그다음 미납금이 발생한 징수 결의를 차년도에 관리할 수 있는 2월 결의, 법령에 의해 채무의 통지가 있거나 어떤 사유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불납결손 결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징수 결의, 조정 결의, 과원합 반환 결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징수 결의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징수 결의는 이제 전입금 징수 결의, 일반 징수 결의,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로 나뉘는데요. 전입금 징수 결의는 이제 보조금 및 지원금이라는 재원에서만 징수 결의를 진행합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교부된 전입금 자료를 조회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징수 결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전입금 징수 결의는 결제 완료가 된 동시에 수납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가 있는데요. 이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수입이라는 재원 안에서만 징수 결의를 진행하고 보통 이제 원화에게 받는 교육비나 급식비, 이제 직원 급식비 등이 포함이 되고 징수 결의 진행하실 때 수익자 부담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땅 그 밖의 징수 결의를 일반 징수 결의라고 하는데요. 재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이나 그 밖의 수입 안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반 징수 결의를 진행하실 때는 수익자 부담 여부가 아니오로 선택이 되고 그다음 거래처를 유치원 거래처 관리에서 등록한 거래처를 선택해서 징수 결의를 진행합니다. 그다음은 유치원의 자동이체 수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의 수납 방법은 CMS와 EFT 두 가지가 있는데요. CMS를 먼저 살펴보자면 CMS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대량 자금이체, 자동이체가 가능한 서비스이고요. 금융결제원에서 진행하는 자동이체 서비스인데 유치원의 모계좌 은행과 학부모의 계좌 은행이 달라도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의 은행이 기업은행이면 학부모의 은행이 국민은행, 그러니까 은행이 달라도 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EFT는 반면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자동이체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유치원의 모계좌 은행과 학부모의 계좌 은행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 네,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기업은행이면 학부모도 기업은행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근데 EFT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EFT는 실시간 지급이나 과원합 반환이 가능해서 EFT를 지금은 유치원이 EFT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입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수입의 목표는 징수 결의액과 수납액을 똑같이 만들어서 결국에는 미납액과 거우납액을 영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수입의 목표인데요. 예를 들어 징수 결의액은 맞는데 학부모님이 이중 수납을 하셨다면 그 이중 수납한 건에 대해서 과오납 반환 결의를 진행해서 결국 징수 결의액과 수납액을 똑같이 만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납액은 맞는데 징수 결의액이 덜 적다면 그래서 징수결의 조정결의를 통해서 징수결의액을 늘리신 다음에 수납액과 징수결의액을 똑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 사립유치원회계와 학교회계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학교회계의 경우 이제 다수의 수납자의 학적 정보를 일괄로 수정하거나 일괄 징수결의, 일괄 이월 결의 등이 가능한데요. 사립유치원은 안타깝게도 일괄로 수정이 불가하거나 일괄 징수 결의는 네, 되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학교에게는 수납 방법이 수납자의 편리를 위해 이제 수납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근데 사립유치원에게는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수납 방법은 직접 수납을 포함해서 EFT와 CMS, 신용카드만 있고 반환은 직접 반환과 EFT 반환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징수 결의와 수납 처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사전 작업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기준 정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학년반 정보 관리라는 메뉴에 오셔서 유치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학년이랑 반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년반 정보 관리에서 학년 정보 탭을 선택해서 학년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팝업이 선택이 되는데요. 거기서 행 추가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신 다음에 학년 구분과 학년명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만약에 유치원이 기존 회계 연도에도 운영을 하셨던 유치원이라면 이제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이전 자료를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학년별은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닌데요. 이 학년 정보 탭에서 다시 한번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학년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까지 해주셔야 유치원의 학년이 만들어집니다. 학년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네, 저장까지 해주시고 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반 정보 탭에서 반명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행 추가를 클릭한 다음 유치원에서 운영하시는 반명과 이제 정렬 순서 사용 여부 등을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유치원에서 운영하시는 반을 행 추가를 진행해서 반명을 선택한 다음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이전 연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많이 받는 문의 중에서 선생님 반명을 저장했는데 반명이 안 보여요라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에듀파이는 지금 보시면 학년별로 반명을 저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년별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뜻은 만 3세에서 행 추가를 해서 반명에 대해서 저장하고, 만 4세에서 행 추가를 해서 저장하고, 만 5세에서 행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건건히 반명을 저장을 해주셔야 반명이 올바르게 학년별로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납입금 정보 관리를 보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수입으로 징수 결의를 하시는 경우 이제 납입금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납입금 정보 관리에서 납입금을 등록하시거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유치원에서 사용하시는 납입금명, 납입금 구분, 이제 예상 과목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이전 연도의 납입금을 복사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중간에 납입 금액은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필수 입력 사항은 앞에 별표가 있는데요. 근데 납입 금액은 별표가 아니지만 만약에 납입 금액을 넣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납입 금액이 차후에 징수 결의를 진행하실 때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납입 금액을 넣고 저장하시면 좀 더 편하게 징수결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듀파인에서 원생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원생을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원생 등록은 엑셀 등록과 직접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엑셀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버튼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생 추가 팝업이 호출되는데요. 에듀파인에서는 엑셀 등록을 할 때 엑셀 서식을 모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에듀파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유치원생 추가할 수 있는 엑셀 서식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순번 학년 반 번호 같은 지금 1열의 내용만 엑셀 서식에 있고 나머지 지금 제가 입력한 학년의 정보는 다 빈칸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빈칸들을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엑셀 서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 입력 값은 앞에 별표가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 그다음 이제 보호자 이름부터는 필수 입력 값이 아닌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호자 이름부터도 선택 입력 값이지만 모두 입력하고 저장하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엑셀로 다량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추후에 개별로 원화를 선택해서 건건히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화가 200명, 300명 있는 유치원이면 건건히 저장하시는 게 좀 번거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생 추가하실 때 이제 선택값도 입력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학년과 반은 조금 전에 우리가 등록했던 학년반 정보 관리 메뉴에서 학년과 반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엑셀 등록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학년의 반과 띄어쓰기까지 동일한 학년과 반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재를 안 해주시면 이제 엑셀 등록할 때 오류가 발생하니까 네, 꼭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자면 이제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하이픈 값이 있는데요. 이 하이픈 값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에 하나가 이제 꼭 하이픈을 넣어야 되냐? 네, 그 문의인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해서 입력을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서식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네, 버튼 보기 버튼 클릭해서 엑셀 등록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나온 이 팝업에서 서식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을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그다음 검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에듀파인에서 엑셀로 등록을 하시면 검사는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검사를 지금 진행하지 않으시면 지금 위에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진행하셔야만 저장이 가능하고 검사하셨을 때 이제 오류명이 뜨게 되는데요. 그 오류명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 팝업에서 직접 수정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많은 정보가 틀렸다고 하시면 엑셀에서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를 진행하신 다음에 검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엑셀 등록을 하고 이제 회계 운영 중에 원화가 새로 전입이 되거나 신규로 이제 들어온 이후에는 대상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수납자 정보관리 메뉴에서 버튼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자를 추가하는 팝업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납 대상자 이제 필수 입력 값을 모두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필요하다면 학적 정보를 수정해 주시고 납입 정보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 정보는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입력하지 않으시면 이제 기본 정보의 누락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다음 네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셨으면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등록한 원화는 기본 정보의 정상으로 표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납입 정보가 입력이 된 원화 같은 경우에는 납입 정보가 기본 정보가 정상으로 조회가 되고요. 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으셨으면 위에 아이처럼 누락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좌 정보는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도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추후에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라는 메뉴에서도 원생들의 계좌 정보를 엑셀이나 직접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입력하지 않으셨으면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유치원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많은 원화들이 조회가 됐을 때 유아 성명을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상단에 이제 찾고자 하는 원화들의 성명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기무주를 찾기를 했을 때 기무주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사립유치원의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 여부를 일괄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일괄로 등록하고자 하는 원화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버튼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맨 하단에 있는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 여부 일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화들이 이제 원래는 건건히 저장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을 통해서 일괄로도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원생 진급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유치원은 원화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데요. 간혹 선생님들이 진급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고 차년도 회계연도에 수납자를 신규로 등록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진급 처리를 통해서 학년을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원생 진급 관리도 엑셀과 직접 진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생 진급 관리 현학년 기준 탭에서 우선 진급할 원화들을 조회해 주신 후 네. 진급할 학년을 선택하고 진급 정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진급 정보에는 차년도 회계 연도의 진급 정보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년도에 지금 학년반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차년도에 학년반 정보 관리에 선행이 되어 있어야만 이 차년도 학년과 반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진급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 상태가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건히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일괄 선택을 통해서 학년 반 번호를 일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진급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진급 처리는 학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 학년에 대해서 입력을 모두 완료한 후에
예, 진급 처리 버튼을 클릭해서 진급을 진행합니다. 보통 이제 졸업생 학년은 진급 처리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네, 만약에 졸업생 학년 중에서 미수납금이 있어서 차년도에도 수납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졸업생 학년을 따로 만들으셔서 거기에 진급 처리하시고 미수납금 관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엑셀로 진급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 일괄 처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 등록하는 팝업이 호출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진급할 원화들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조회된 원화들을 확인하시고 그 상태에서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식 다운로드한 엑셀 팝업이 호출되고 마찬가지로 진급 학년 기준 정보만 입력합니다. 여기 있는 학년반은 차년도에 학년반 정보 관리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제 입력하신 후에 진급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졸업생 학년의 경우 미수납금이 있는 경우 졸업생 학년으로 진급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고 보통은 졸업생을 제외한 상위 학년부터 엑셀 일괄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엑셀 처리를 위해서 엑셀 일괄 처리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서식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성하신 내용이 조회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검사를 진행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검사를 진행하셨을 때 오류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 엑셀에서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를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엑셀 일괄 처리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엑셀 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요. 저장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수하시고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엑셀 일괄 처리에 대해서 진급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제 회계 연도를 차년도 회계 연도로 조회했을 때 이렇게 유치원생들이 조회가 되고요. 만약에 진급 처리를 하시고 번호를 일괄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하는 경우 동일 학년으로 엑셀로 진급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번호를 다 잘못 입력해 주시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동일 학년으로 다시 엑셀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동일 학년으로 엑셀 처리 진행하신다고 네, 문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나이스 학적 연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에듀파이는 이제 9월에 전국적으로 오픈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나이스 학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비 지급을 위해서 유아 나이스의 학적 정보를 입력하시잖아요. 그 학적 정보를 에듀파인으로 연계해서 이제 학적 정보에 대해서 관리하고 수납자 정보 관리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나이스의 학년 반 정보 등 학적 정보를 등록하면 이제 유치원에 새로 생긴 메뉴인 나이스 학적 관리라는 메뉴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나이스 학적 정보를 연계해서 매핑을 하면 이제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원화를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추후 수납 처리나 진급 처리를 좀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 학적 관리 메뉴에서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이스의 학적 정보와 에듀파인의 학적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나이스의 학적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에듀파인의 나이스 학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학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의 학년 정보를 에듀파인에 반영을 시키는 건데요. 우선은 반영시킬 에듀파인의 학년 구분과 학년 코드, 정렬 순서를 입력하신 뒤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스의 학년명을 기준으로 에듀파인의 학년 정보가 저장됩니다. 연계 건수와 매핑 건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화면에서 조회가 되고요. 이 작업도 에듀파인의 학년반 정보 관리가 선행이 되어야만 네, 학년 정보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 정보를 보겠습니다. 네,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나이스에서 수신받은 나이스의 학년과 반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이제 에듀파인의 변경정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변경정 반명을 입력하시고 정렬 순서를 지정하신 뒤에 나이스의 반명 사용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의 반명 사용 여부를 체크하실 경우에는 이 반명이 나이스의 반명으로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실 경우에는 에듀파인의 반명 정보로 연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체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나이스의 반명을 반영을 할지, 에듀파인의 반명을 반영을 할지 이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입력이 되면 저장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저장하시겠으니까 저장 시 변경 후 정보에 반명으로 변경됩니다라는 알림이 조회가 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반정보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정보를 저장하실 때는 반명이 중복이 되면 알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 3세에도 햇님반이 있고 만 4세에도 햇님반이 있으면 저장하실 때 햇님반이 중복된다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조금 차이를 둬서 반명을 만 3세 햇님반, 만 4세 햇님반 이런 식으로 중복이 안 되게끔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연계 건수와 매핑 건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다음 학적 정보 매핑 작업을 보겠습니다. 학적 정보는 학년 정보와 반 정보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학적 정보를 매핑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학적 정보는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학적 정보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나이스와 에듀파인의 학적이 일치하는 경우 자동 매핑을 진행하실 수 있고 나이스와 에듀파인의 학적 정보가 상이한 경우에는 선택 매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에는 학적 정보가 있지만 에듀파인의 학적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이스에는 비제학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에듀파인에는 이 원화가 징수 결의와 수납 처리가 되어 있으면 미반영 학적 관리를 통해서 이 원화를 에듀파인에 반영을 시킬지 안 시킬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모두 알아볼 거고요. 먼저 자동 매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매핑을 위해서 먼저 원화들을 조회하신 다음에 대상권을 선택해서 자동 매핑을 진행합니다. 이때 매핑 구분에는 매핑 없음으로 조회가 되는데 자동 매핑을 진행하시면 이제 자동 매핑 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이 조회되고 예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값이 위에 원화들이 자동 매핑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자동 매핑이 되지 않았으면 자동 매핑이 되지 않은 원화에 대해서 선택 매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스의 학적 정보와 에듀파인의 학적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매핑이 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선택 매핑할 원화들을 직접 선택을 해서 네, 수납자 정보 관리에 있는 원화들을 조회해서 선택적으로 매핑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저장이 되고요. 저장 후에 학적 반영이 가능하며 이제 저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핑 정보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매핑만 했다고 이 정보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요. 매핑한 정보에 대해서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한 정보는 반드시 학적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 매핑을 진행하시면 이제 매핑 결과에 오류 값이 뜨게 되는데요. 이 오류 값을 확인하시고 나이스의 학적 정보가 맞다면 학적 반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규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스의 학적 정보가 있고 에듀파인의 학적 정보가 없는 경우에 나이스의 학적 정보를 에듀파인 수납자 정보 관리에 등록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신규 생성할 원화들을 체크하고 신규 생성 버튼을 클릭한 다음 팝업에서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핑 구분값이 신규 생성으로 되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 매핑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매핑 정보를 저장을 했을 때 학년 학적 반영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매핑 정보 저장 후에 학적 반영 구분이 미반영 건을 클릭해서 학적 반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이스의 원생 정보를 기준으로 수납자 정보가 변경된다는 알림이 조회가 되고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학적 반영 구분이 반영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잠깐 보시면 연계 반영 구분에 보류로 한 원화가 뜬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보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이스에는 이 원화의 정보가 비제약으로 되어 있고 에듀파인에서는 이 원화가 징수결이나 수납이 진행된 경우 이제 학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보류로 조회가 되는 건데요. 이 보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미반영 학적 관리라는 팝업이 호출이 되고요. 이 원화를 반영시킬지 안 시킬지 이제 조회를 해서 반영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듀파인에서 반영을 하실 거라면 반영 여부에서 반영을 선택하시고 적요를 입력하신 다음에 제약 여부에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제약 여부 체크박스는 반영 여부를 반영으로 선택을 하셨을 때만 활성화가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미반영을 하실 경우에는 추후 이 원화를 보류로 수정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학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학적 정보 탭 바로 밑에 있는 학적 내역 보기 선택 박스를 선택하시면 이제 하단에 나이스와 에듀파인의 학적 정보를 비교하실 수 있는데요. 예, 비교를 해서 이제 나이스 학적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매핑 정보가 등록된 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핑하고 학적 반영된 정보를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는 원화의 정보를 초기화나 삭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학적 정보, 나이스의 학적 정보를 연계한 건이라면 그 매핑 정보와 반영 정보를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초기화를 시키실 경우에는 에듀파인의 학적은 그대로고 나이스의 학적만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다만 신규 생성한 원화는 초기화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스의 학적 정보를 에듀파인에 신규를 생성한 거기 때문에 그 신규 생성된 정보는 초기화를 하실 수 없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먼저 선택을 하고 반영 초기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영 초기화의 경우에는 이제 학적 반영 부분이 반영인 것만 초기화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확인 팝업을 보시면 이제 징수 정보가 존재하는 원생이 조회합니다. 그래도 반영 초기화 하시겠어요? 라는 알림입니다. 에듀파인의 학적은 그대로 두고 나이스의 학적만 초기화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팝업이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영 초기화가 완료되었다면 매핑 초기화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매핑 초기화는 마찬가지로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신 뒤에 매핑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영 여부가 미반영인 것만 이제 매핑 초기화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반영 여부가 반영인 거는 먼저 학적 반영 초기화를 하시고 그다음 매핑 초기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미반영 이제 매핑 초기화는 건별로도 하실 수 있고 일괄로도 초기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징수 결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납자를 등록하시면 이제 징수 결의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 징수 결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징수 결의를 진행하고 수납 처리가 완료되면 그에 반영된 일개를 확인하실 수 있고 현금 출납 후에서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징수 결의는 보조금 및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이라는 재원 안에서만 진행이 되고요.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재원에서만 징수 결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 징수 결의는 납입금과 차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만 납입금과 차수를 선택하게 되고요. 세입 예산과 징수 부분을 보시면 확정된 예산이 없어도 세입의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예산을 등록만 하셔도 이제 징수하고 수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단 이 등록한 예산을 추후에 성립전이나 추경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입 예산을 초과해서 징수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급식비에 대한 예산이 100만 원이라면 징수 결의를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초과해서 징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출은 이제 확정된 예산에 한해서만 잔액이 있는 예산에 한해서만 지출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수입은 세입 예산을 초과해서 징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징수결의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징수결의 목록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징수결의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오는데요. 제목과 개요를 입력해 주시고 수익자 부담 여부는 아니오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선택 박스를 입력해 주시고 예산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예산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선택되지 않는다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세입 예산 관리에 해당 세입 예산이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기관별 거래처를 선택해서 거래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거래처는 이제 유치원 거래처를 끌고 오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조회를 해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징수 금액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결제 요청하시면 징수 결의는 결제가 완료가 되고요. 이후 징수결의 목록으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해당 건에 대해서 징수결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요구액에서 수납액을 뺀 금액이 미납액입니다. 미납액은 이 100만 원만큼 수납을 완료하면 이제 더 이상 조회는 되지 않고요. 이 미납액 언더바를 클릭하시면 누가 미납을 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 메뉴에서 수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도 마찬가지로 징수 결의 진행 후에 수납 처리를 해서 일개와 현금 출납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수익자 부담 수입 징수 결의는 수익자 부담 수입이라는 재원에서만 징수 결의를 진행합니다.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는 사전 작업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먼저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수납자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납입금 정보 관리에서 납입금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입 예산 관리에서 수익자 부담 수입에 대해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수입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예산이 없어도 예산이 등록한 상태여도 징수 결의가 가능하고, 그다음 세입 예산을 초과해서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징수결의 작성 방법을 알아보면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징수결의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고 제목과 개요를 입력하고 수익자 부담 여부에서 예를 클릭합니다. 예를 클릭하시면 지금 납입금과 차수가 활성화된 걸 보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니오를 클릭하시면 납입금과 차수란이 없어지고요. 예를 클릭하시면 납입금과 차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납입금과 차수를 선택하시고 예산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조회되는 예산은 지금 선택한 납입금에 연결되어 있는 예산이 조회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주시는 문의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예산 선택을 했는데 예산이 조회가 되지 않아요. 라는 문의를 많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납입금 정보관리에서 납입금 등록하실 때 예산 과목이 올바르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입 예산 관리에서 해당 세입 예산이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제 징수 대상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원생을 조회해 주시는데 여기서 조회되는 원생들은 이제 수납자 정보 관리에 등록된 원생들이 조회가 되는 경우고요. 징수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징수 대상 금액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납입금 정보 관리에서 납입 금액을 입력하셨을 때 여기 징수 금액에서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납입 금액을 입력을 안 하셨다면 징수 대상 금액을 새롭게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원화를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징수 대상 추가가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 내역 확인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 요청하시면 결제가 완료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도 징수 결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의 경우 이제 납입금과 차수를 선택해서 징수 결의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위에 조회 조건 값에서 이제 납입금하고 차수를 별도로 선택해서 조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전입금 징수결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제목 내용을 입력하시기 전에 전입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부여받은 전입금 자료가 조회가 되고요. 먼저 전입금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자금 지급 일자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입금을 자료를 선택하고 예산 선택 버튼을 클릭하셔서 조회하신 다음에 예산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하단의 예산 내역에서 이제 예산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고 여기서 징수 요구액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예산 내역과 결의 내역이 입력했던 게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이후 입금 계좌를 선택을 하고 이제 저장해서 결제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징수 결의는 이제 결제를 완료함과 동시에 수납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수납 일자는 지금 업무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수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업무 확정 일자를 이제 실제 수납을 받은 날짜로 설정하고 결제 요청을 하시면 수납 처리가 완료되고 현금 출납 후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징수 결의가 완료되었다면 수납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직접 수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조회를 해주시면 이제 결제 완료된 징수 결의건들이 조회가 되는데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수납 글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수납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넘어가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수납할 원화들을 선택한 다음에 입금 계좌와 수납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수납 금액은 징수 결의한 만큼 수납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근데 수납 금액 징수 결의 중에 일부를 수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수납 금액을 수정하신 후에 이제 수납 일자를 선택하시고 실행하시면 직접 수납은 완료가 됩니다. 다음, 저희 편리를 위해서 기능 개선된 내용 중에 하나인 일괄 직접 수납을 보겠습니다. 조회를 하시고 일괄로 수납할 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일괄 수납, 직접 수납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팝업이 조회되는데요. 여기서 조회되는 건들은 수납이 미완료된 것만 조회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취합이나 이체 중인 건은 조회가 되지 않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수납할 건을 선택해서 입금 계좌를 선택한 뒤에 수납 일자를 선택하고 실행을 하시면 일괄 수납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수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해당 징수 정보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수납하는 화면이 호출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회를 하셨을 때는 수납 완료된 원화가 바로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미수납자 체크박스를 풀어주셔야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자 체크박스를 풀어주시고 조회를 하시면 이제 이 원화들의 기수납금, 이제 수납이 완료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수납금을 선택하시면 해당 원화가 언제 수납을 했고 수납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납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개 처리 메뉴에서 상세 일개를 조회하실 수 있고요. 이 수납액을 클릭하면 오른쪽 상세 정보에서 수납액을 상세하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조정 결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결의는 이제 징수 금액이 잘못된 경우에 징수 금액을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징수 결의를 결제 취소 역작업을 해서 원징수 결의를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이후 자동이체 수납이 진행된 경우에는 역작업이 어려웁니다. 그래서 조정 결의를 진행하시는데 만약에 수납액은 맞는데 징수 결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증액 조정 결의를 통해서 징수 결의를 증액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지원금이 들어온 경우 원화에게 돈을 적게 받아야 할 때 징수 결의 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 결의의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조정 결의의 증액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원징수에 포함된 수납자의 징수 금액을 늘리는 경우, 그래서 급식비를 10만 원을 받았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5만 원을 다 받아야 하는 경우 증액 조정 결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징수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수납자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급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변심으로 인해서 급식을 먹겠다고 한 경우 증액 조정 결의를 진행해서 원징수 결의에 없던 원화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징수 대상 조회하실 때 전체 대상의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셔야 원징수에 포함되지 않은 원화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조정결의 감액하실 때는 이제 해당 수납자의 이후 수납 관련 행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감액 대상자로 수납을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다른 조정이나 과원합반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액 조정 결의에서 조정 대상 추가를 할 때 원화의 체크박스를 체크할 수 없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수납자로 수납을 진행 중이거나 다른 조정, 과원합 반환 결의 건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 조정 결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 완료된 징수 결의를 선택한 다음에 조정 결의 증액을 선택하시고 수정 결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징수 결의 작성 화면과 비슷하게 화면이 조회가 되는데요. 제목 개요를 입력해 주시고 이제 필수 입력 값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조정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조회가 되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조회되는 원화는 원징수에 포함되어 있던 원화가 조회가 되고요. 만약에 원징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화를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대상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셔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얼마만큼 증액하실지 대상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이제 원화를 체크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조정 결의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상세 내역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저장 후에 결제 요청하시면 증액 조정 결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증액 조정 결의는 이제 징수 결의 목록에서 해당 건을 조회해 봤을 때 결제 완료된 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에 보시면 조정 결의에 조자가 앞에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감액 조정 결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액 조정 결의는 징수 결의 목록에서 이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대상권 선택한 다음에 조정 결의 감액 수정 결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필수 입력 값을 입력해 주시고 조정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조정할 원화를 조회해 주신 다음에 얼마만큼 감액하실지 대상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이제 원화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원화에 체크박스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 이 원화로 수납 이체 중인 건은 아닌지 다른 조정이나 과호납 반환 결의 건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원화가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오른쪽으로 넘기고 조정 결의 정보를 확인한 다음 저장합니다. 다음 상세 결의 내역을 확인하고 저장한 다음 결제 요청을 진행하시면 감액 조정 결의는 완료됩니다. 이후 징수 결의 목록에서 해당 건을 조회해 봤을 때 이제 결의 금액과 수납 요구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과원합 반환 결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원합 반환 결의는 과수납이나 오수납이 발생을 했을 때 원화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진행을 하는 결의인데요. 과원합 반환 결의 개요를 보시면 징수 결의 수납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작성을 진행합니다. 과원합 반환 결의의 경우에는 조정 감액 적용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조정 감액 적용 여부는 이제 결의 금액도 같이 감액하겠냐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선택하시면 징수 결의 금액도 함께 감액이 되고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수납 금액만 반환이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이 원화가 더 이상 급식 수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불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징수 금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징수 금액도 같이 감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정 감액 적용 여부 예를 선택해서 징수 결의 금액까지 같이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니오를 선택할 때 예시는 이제 자동이체로 수납을 받으시고 학부모님께서 실수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또 한 번 보내주셔서 이중 수납이 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수납 금액만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 감액 적용 여부에는 아니오를 선택하셔서 과호납 반환 결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호납 반환 결의의 중점 사항을 살펴보자면 이제 조정 감액 적용 여부에서 예와 아니오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진행할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호납 반환 결의를 진행하신 후에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반환 명령 확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호납 반환 결의 결제 완료만 되었다고 해서 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네, 반환을 완료했다는 의미인 반환 명령 확정을 완료해 주셔야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호납 반환 결의를 완료하신 후에는 반환액을 색깔로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반환액이 빨간색이라면 아직 반환 명령 확정을 하기 전이라는 뜻이고, 반환액이 검은색이라면 반환 명령 확정을 했거나 반환 명령 확정을 취소 중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징수결의 목록에서 과호납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호납액을 선택하면 이렇게 어떤 원화가 얼마만큼 과호납액이 생겼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원화의 징수 결정액이 11만 원인데 개인 수납액이 13만 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만큼 과수납이 된 거고요. 이 과수납액은 과호납 반환 결의를 통해서 2만 원을 환불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2만 원만 반환하기 위해서 과호납 반환 결의의 조정 감액 적용 여부 아니오인 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징수결의 목록에서 징수결의 정보를 조회해 주신 다음에 선택해서 과호납 반환 결의와 수정 결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호납 반환 결의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제목과 개요를 입력해 주시고 우리는 징수 결의 금액 11만 원이 맞고 이 원화가 2만 원을 초과 수납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납 금액만 돌려줄 것으로 조정 감액 적용 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후 반환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원화를 조회한 다음에 반환할 금액 2만 원을 입력하고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반환 금액에 2만 원이 표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확인 후 저장을 하시면 이제 결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후 최종 저장 후에 결제 요청을 하시면 과호납 반환 결의가 완료됩니다. 과호납 반환 결의를 완료했다고 해서 현금 출납부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고요. 이후 반환 명령 확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환 명령 확정은 일괄로 하실 수 있고 직접 건건히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일괄 반환 명령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호납 반환 결의권을 선택하고 이제 상단에서 실제 반환 명령 한 일자로 선택을 하신 뒤에 반환 명령 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반환이 확정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반환 명령 확정을 하기 전에는 반환액이 빨간색이었는데 반환 명령 확정을 하니까 까만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호납 반환 결의에서 조정 감액 적용 여부 예를 한번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징수 결의권을 조회한 뒤에 해당 건을 선택하시고 과호납 반환 결의, 수정 결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제목과 개요를 입력해 주시고 조정 감액 적용 여부에서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로 아이가 이제 급식을 먹지 않겠다는 이유로 차액을 환불해 달라고 할 때 이제 징수 결의 금액까지 함께 반환이 필요하므로 조정 감액 적용 여부를 예로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 반환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조회를 하신 뒤에
얼마만큼 돌려주실지 금액을 선택하시고 원화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이후 상세 정보를 확인해 주실 때 이 조정 금액까지 마이너스가 찍힌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는 반환 금액에만 금액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정 감액 적용 여부 예를 선택했기 때문에 징수결의 금액도 함께 감액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금액과 반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요. 이 금액은 별도로 수정할 필요 없이 대상 금액에서 감액을 하면은 완료가 되니까요. 이후 저장해 주시고 결의 내역 확인하신 이후에 저장, 결제 요청하시면 과원합 반환 결의는 완료가 됩니다. 반환 명령 확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반환 명령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원합 반환 결의 제목을 선택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세 작성했던 결의의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반환 명령 확정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건에 대해서 반환 명령 확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간혹 들어오는 문의가 제가 과원합 반환할 원화들을 다 선택을 하고 과원합 반환 결의를 진행했는데 이 아이들의 반환 명령 일자가 다 달라요. 어떡하죠? 라는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과원합 반환 결의는 이렇게 결의별로 하나의 날짜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환 명령 일자가 다르면 과원합 반환 결의를 각각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반환하신 날짜로 반환 명령 확정을 클릭하시고 예를 하시면 이제 반환 명령 확정 버튼이 반환 명령 확정 취소 버튼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반환 명령 확정의 날짜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 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 결제를 받으시고 반환 명령 확정에 대한 취소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EFT 개요를 보겠습니다. EFT의 경우에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정보가 금융결제원으로 정보를 수신해서 금융결제원에서 정보에 대한 결과를 받고 에듀파인에서 반영하신 걸 볼 수 있는데요. EFT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좌 신청 관리에서 출금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 출금 동의 데이터를 신청 데이터 전송을 하시면은 금융결제원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금융결제원에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에듀파인에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납을 진행하실 때는 징수 결의를 완료하시고 이제 이체 파일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으로 이체 파일을 보내게 되고 금융결제원에서 수납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수납에 대한 결과를 에듀파인으로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과혼합 반환도 이체가 가능한데요. 은행에 EFT 지급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다면 과혼합 반환 이체도 EFT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EFT 건으로 과혼합 반환 이체를 진행하시고 금융결제원으로 전송이 되며 금융결제원에서 반환 이체에 대한 결과를 에듀파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EFT 사전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FT 신청이 은행에 완료되면 이제 신청된 정보를 이용기관 정보관리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용기관 정보관리를 클릭해서 보시면 상단에 이용기관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부여받은 이용기관 코드이고요. 이용기관 코드를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 금고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금고 계좌 정보에 유치원의 은행 정보가 조회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금고 계좌 정보가 유치원의 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으로 문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치하면 이제 회계 구분을 사립유치원 회계 계좌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EFT 수납 같은 경우에는 출납원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하실 때만 출납원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납을 진행하실 때는 변경 비밀번호와 변경 비밀번호 확인란을 입력하지 않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용기간 정보 관리에서 이용기간 코드에 대해서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유치원의 EFT 수납 계좌에 대해서 등록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기존의 계좌에 EFT를 신청하셨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계좌 선택적 정보에서 수납 방법 구분을 스쿨 뱅킹으로 선택하시고 뱅 구분을 에듀파인 EFT로 선택합니다. 만약에 CMS를 사용하는 유치원이라면 수납 방법 구분을 CMS로 선택을 하시고 하단의 은행 지점을 선택하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후 계좌별 이용기간 정보란에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용기간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이용기간 번호는 이용기간 정보관리에서 방금 전에 확인했던 이용기간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CMS는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서류를 보시면 이용기간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EFT로 수납을 받기 위해서는 출금 동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CMS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출금 동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에 EFT로 수납을 할 원화들의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수납자 계좌 신청 관리에서 출납원에게 확정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금 동의 요청은 계좌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출납원이 계좌 확정 관리에서 확정을 해주신 후에 신청 데이터 전송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데이터 전송이 출금 동의 요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금 동의 를 위해 신청 데이터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EFT와 CMS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용 기간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해서 출금 동의할 원화들을 전체를 선택하시고 신청 데이터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금 동의가 완료되면 이제 사용자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출금 동의 결과는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출금 동의가 완료되면 에듀파인으로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니까요. 유치원에서는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출금 동의 시 주의사항을 한번 볼 건데요. 출금 동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기간 번호별로 1일 1회만 가능하고 1회 전송 후에 재전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화에 대해서 이 계좌번호 정보를 수정을 하셔야 되거나 누락한 원화가 있다면 신청 데이터 전송 취소를 하시고 다시 한번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때 전송 취소를 하실 때에는 금융결제원에 먼저 유선으로 취소를 하시고 에듀파인에서 신청 데이터 취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금융결제원에서는 출금 동의가 완료되고 에듀파인에서는 출금 동의가 안 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용자 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수납 미체를 하실 때 수납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데이터 취소를 하실 때에는 꼭 금융결제원에서 유선으로 취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에듀파인에서 신청 데이터 취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출금 동의를 위해서 정보 제공 동의를 보겠습니다.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에서 원화의 계좌 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이 계좌 정보는 이 메뉴에서 엑셀로 일괄 등록하실 수 있고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정보 제공 동의를 수정해야 하는데요. 조회를 하시고 계좌 정보를 선택하신 뒤에 정보 제공 동의일자나 정보 제공 동의를 Y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 제공 동의서는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교부받아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 나온 정보 제공 동의서를 토대로 에듀파인에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납자 계좌 신청 관리에서 출납원에게 확정 요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수납자 계좌 신청 관리에서 이제 입력이 완료된 원화는 신청 대상자 탭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기 위한 대상자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원화들을 조회해서 확정 요청할 원화들을 체크하신 뒤에 저장을 클릭하고 확정 요청을 진행합니다. 이 확정 요청은 출납원만 진행을 해주실 수 있고요. 출납원은 이제 계좌 확정 관리라는 메뉴에서 원화들을 조회하고 확정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다시 수납자 계좌 신청 관리로 들어와서 조회를 하셨을 때 확정 상태가 미확정에서 확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후 신청 데이터 전송 버튼을 클릭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송하시기 전에 신청 건수를 확인해 주시고
전송을 하시고 또다시 "전송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호출됩니다.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이용기간 번호별로 신청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 데이터 맞는 거예요?" 라는 확인 팝업 알림이고, 데이터가 맞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 데이터 전송을 한 원화는 신청 후 대기자 탭으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경우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유선으로 신청 데이터 취소를 하고, 여기서 신청 데이터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금 동의가 완료되면 출금 동의한 다음 날에 이제 원화가 사용자 탭에서 조회가 되는데요. 출금 동의가 완료되면 이 원화가 사용자 탭에서 조회가 되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 대상자 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청 대상자 탭에서 이 원화가 출금 동의가 되지 못한 오류 명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계좌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수정 후에 확정 요청해서 신청 데이터 전송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출금 동의가 완료되었다면 사용자 탭에서 원화를 확인해 주시고 이후 수납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신청 데이터 취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후 대기자 탭에서 조회하셔서 금융결제원에 먼저 유선으로 취소하신 뒤에 신청 데이터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데이터 취소를 진행하시면 원화가 이전에 있던 탭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청 데이터 전송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출금 동의에 대한 신청 데이터 전송이 있고, 그다음 해지 요청에 대한 신청 데이터 전송이 있습니다. 해지도 유치원에서 신청 데이터 전송을 해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데이터 취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고, 신청 후 대기자 탭에서 신청 데이터 취소를 하면 출금 동의 요청한 데이터에서 취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원화가 그 전에 있던 탭인 신청 대상자 탭으로 돌아가고요. 만약에 해지 신청을 하신 경우에 해지 신청에 대한 취소를 진행하시잖아요. 그럼 이 원화는 원래 출금 동의가 완료되어 있던 원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용자 탭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신청 데이터 취소를 하게 되면 원화가 원래 있던 탭으로 돌아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해지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지 신청은 이제 원화가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나 다른 수납 방법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EFT에 대해서 출금 데이터를 은행에 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용자 탭에서 해지할 대상자를 체크하신 뒤에 해지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건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후 대기자 탭으로 돌아가고, 해지가 완료됐다면 이 원화는 해지자 탭에서 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 해지 후 등록 신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지 후 등록 신청도 해지 신청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해지 후 등록 신청은 보통 원화가 이제 A 계좌로 수납을 받고 있었는데 B 계좌로 계좌번호를 변경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해지 후 등록 신청을 해서 기존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원래 정석대로라면 해지 신청을 하고 이 아이가 이제 해지자 탭으로 가면 상태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출금 동의를 요청하셔야 되는데요. EFT는 신청을 할 때마다 1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 신청하는데 1일이 소요가 되고 다시 한번 출금 동의 요청을 하는데 또 1일이 소요가 되므로 총 2일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해지 후 등록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 원화가 해지 후 등록 신청을 하셨을 때 이제 신청 대상자 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신청 대상자 탭에서 계좌 정보를 다시 한번 변경을 하셔서 이제 확정 요청을 받으신 후에 신청 데이터 전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데이터 전송을 하시면 출금 동의 요청뿐만 아니라 해지 신청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하루만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을 빨리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해지 후 등록 신청으로 하루 만에 일 처리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지자 상태 변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원화에 대해서 해지 신청을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 해약된 계좌라는 알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금동이나 해지 신청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께서도 은행에 해지 요청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미 학부모님께서 해지 요청을 하고 은행에서는 해지된 계좌로 알림이 조회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에듀파인에서 이미 해약된 계좌인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라는 알림이 조회가 되고요. 이때는 해지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지 후 등록 신청 옆에 있는 버튼인 해지자 상태 변경 버튼을 통해서 이 아이를 해지자 탭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데이터 전송을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제 신청 데이터가 출금동이 완료됐다면 해당 원화가 수납자 계좌 신청 관리에서 사용자 탭에서 조회가 될 테고 그러면 수납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수납 처리는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진행합니다.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수납을 할 건을 조회하고 이제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서 스쿨 뱅킹 건만 선택을 하고 취합을 진행합니다. 취합은 이제 모아서 합친다라는 의미이고요. 오늘 이제 수납을 받을 징수 결의건들을 모두 선택을 해서 취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체 취합 팝업에서 어떤 유치원 계좌로 입금을 받으실 건지 입금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건을 선택해서 통장 기재 문구를 선택한 다음 수납 요청일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통장 기재 문구는 통장 기재 문구 관리라는 메뉴에서 등록한 통장 기재 문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통장 기재 문구는 은행과 협의를 해야 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 기재 문구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은행에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통장 기재 문구 관리 메뉴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MS 경우에는 금융결제원과 이미 협의된 내용을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CMS는 금융결제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기재 문구가 적용이 되고 수납 요청일의 경우에는 EFT는 당일 이체만 가능합니다. EFT는 예약 이체가 안 되고 당일 이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취합하신 날에 당일 날짜인지 확인을 하시고 취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취합한 건들이 진행 상태를 전체나 진행 중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했을 때 취합한 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취합 후에 오늘 이거 수납 받을 건 아닌데 하시면은 선택하시고 취합 버튼 옆에 있는 취합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취합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합하신 이후에는 계좌 이체 처리라는 메뉴에서 이체 파일을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날짜로 취합을 했으니 이제 오늘 날짜인 수납건이 이제 조회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신은 이제 신규의 신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신 상태를 체크박스에 체크해서 이체 파일 생성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EFT는 출금 동의도 하루에 한 번이지만 수납 이체 파일 생성도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건수를 확인하고 이체 파일 생성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체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이제 다시 한번 건을 확인해서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취합한 징수 정보들 중에서 이 원화는 오늘 수납을 받을 원화가 아닌데 라고 하시면 이제 날짜를 더블 클릭하시면 1일 이체 현황이라고 해서 이 원화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건지까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근데 거기에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수납을 받지 않을 일부 원화가 있다면 체크하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전송이 완료된 이후에는 오늘 날짜로 확인해 봤을 때 이체 중에 이 상태로 확인이 되고요. 다음날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EFT 전송이 완료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을 때 완료의 완으로 조회가 되고 이 날짜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1일 이체 현황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화가 이제 수납을 했는지 5, 6건이 있다면 비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원화가 뭐 잔액이 부족해서 수납이 안 되었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일부 원화를 삭제하실 경우에는 이체 파일 생성하시기 전에 신 상태에서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지금
이 삭제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체 현황이 완료되면 일개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일개 처리 메뉴에서 해당 수납 일자로 조회를 해보면 수납액이 확인되고 수납액을 더블 클릭했을 때 상세한 수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EFT에 대해서 반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EFT 반환에 대해서 은행에서 신청을 완료하신 경우에 EFT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기간 정보 관리에서 출납원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EFT 사전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과원화 반환 결의서를 작성하시고 결제 완료를 받으신 이후에 반환이체 취합 메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이체 취합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취합 대상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반환이체할 건들이 조회가 되는데요. 이때 반환이체 정보를 더블 클릭했을 때 상세한 반환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반환이체 하실 거는 이제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유치원의 어떤 출금 계좌에서 출금을 하실 건지 선택하신 다음에 이체 요청 일자를 선택하고 이체 취합을 진행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출금 계좌 이용 기간 위에 요 출금 동의 계좌로 반환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 체크박스는 처음에 원하는 A 계좌로 수납을 받았는데 B 계좌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 마지막에 출금 동의가 완료된 계좌는 B 계좌인 거잖아요. 그래서 B 계좌로 출금을 하실 경우에는 출금 동의 계좌로 반환을 선택해서 꼭 출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체 취합이 완료되면 반환 이체 처리 목록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실 수 있고요. 진행 상태를 취합으로 선택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반환 이체 취합이 완료된 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통장 기재 문구를 적용하시고 출금 계좌를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후 전송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비밀번호가 이용기간 정보 관리 메뉴에서 선택을 했던 변경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송한 이후에는 아까 계좌 이체 처리 같은 이제 달력 화면 메뉴인 반환 이체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반환 이체 결과에서 해당 건을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반환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반환이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신용카드 수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치원에 지금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내년에 전국적으로 오픈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치원이 카드 리더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하셨지만 이제 수납은 직접 수납으로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신용카드 수납 방법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에듀파인에서 신용카드로 수납을 받으시면 이제 수납이 자동으로 완료되고 반영된 일개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간편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카드사의 가맹 계약을 마치시면은 가맹 서류를 받으실 텐데요. 이제 가맹 서류를 받으신 이후에 에듀파인의 가맹점 정보 관리라는 메뉴에서 사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가맹점 정보 관리에서 해당 가맹 정보에 대해서 납부 개시나 사용 여부를 수정하신 다음에 수납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EFT와 CMS가 이제 사전에 수납하기 전에 출금 동의를 받았잖아요. 신용카드 수납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학부모가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신용카드 수납 신청을 하진 않고요. 학부모가 직접 카드사에 우리 원화 신용카드 수납으로 받고 싶어요 라고 직접 신청을 하시고 유치원은 그에 대해서 사용자 적용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부모가 출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카드 신청 안내장이라는 안내장을 출력해서 교부하여 주셔야 되고요. 그 카드 신청 안내장 출력하는 것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적용이 완료되었다면 징수 결의를 진행하시고 이후 수납 처리를 진행하여 1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정보관리에서 사전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조회를 해보시면 가맹점 목록이 쭉 조회가 됩니다.
이 가맹점 목록은 가맹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카드사의 가맹점 정보가 조회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헷갈려서 저 이 가맹점이랑 계약 안 냈는데 조회가 돼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맹점 목록은 카드 가맹 계약과 상관없이 조회가 되고 유치원에서 사용할 가맹점 정보만을 선택을 해서 하단의 가맹점 정보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가맹점 번호는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신한카드사의 경우에는 피지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한카드사는 별도로 유치원 가맹점 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제 유치원 계좌와 사용 여부, 개시 여부를 Y로 수정하신 뒤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부모가 카드사에 신용카드 수납을 신청하기 위해서 카드 신청 안내장을 출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출력은 수납자 정보관리 메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카드 신청 안내장이라는 버튼이 조회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출력할 원화들을 조회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직인 출력 여부나 카드사 신청 기한을 선택하시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출력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때 주의사항은 원화 식별 번호입니다. 학교에게의 경우 학부모님께서 학년 반 번호만 알아도 카드사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유치원 회계의 경우에는 이 원화 식별 번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주셔야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카드 신청 안내장을 배부를 해주실 때 이 원화 식별 번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수납자 계좌 정보관리 메뉴에서 수납 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원화가 직접 수납 또는 자동이체로 수납을 받았을 건데요. 저 신용카드 사용하고 싶어요 하는 원화라면 수납 방법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납자 계좌 정보관리 메뉴에서 첫 번째로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원생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원화를 조회해서 수납 방법을 개별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일괄 적용을 통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을 하고 두 번째로 카드 정보관리 메뉴에서도 수납 방법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탭을 선택하고 조회한 다음에 수납 방법을 일괄로도 선택하실 수 있고 건건히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납 방법은 병행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EFT만 사용하실 원화라면 EFT만 쓰실 수 있고 신용카드만 쓰실 원화라면 신용카드만 쓰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저장을 진행을 하고 카드 정보 관리 메뉴에서 스크롤을 옆으로 넘겨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가 나오는데요. 카드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교부받아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일자를 이제 일괄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참고로 팁은 이제 정보 제공 동의일자를 적용하시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자동으로 Y로 변경되니까요. 정보 제공 동의일자를 먼저 수정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조금 더 빨리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괄 적용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진행해 주시고요. 이후 신용카드 사용자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에서 신용카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께서 카드사에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은 이제 신청 완료된 카드 정보를 확인하시고 사용자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카드 신청 관리 메뉴에서 신규 신청자 탭에서 조회를 해보면 수납 방법이 신용카드이거나 카드 정보가 조회되는 원화가 조회가 되는데요. 카드 정보가 있는 원화를 선택하고 그리드 박스에서 신용카드 적용을 선택해서 상태 변경을 하면 이제 이 원화가 사용자 탭으로 들어가고 바로 신용카드로 수납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자 정보관리에서 카드 신청 안내장을 출력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메뉴에서도 조회 버튼 옆에 카드 신청 안내장을 동일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방법을 신용카드로 먼저 변경하시고 학부모님께서 저 카드사에 신용카드 수납 신청할래요 하면은 카드 정보가 자동으로 에듀파인에 연계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용카드 적용을 할 필요 없이 원화가 사용자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이 원화 신용카드 적용 안 했는데 넘어가 있어요라고 하시면 먼저 유치원에서 수납 방법을 신용카드로 변경하고 학부모님께서 신용카드 신청을 완료하시면 사용자로 자동 변경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탭에서 조회를 하면 신용카드 적용된 원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후 신용카드로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유치원에서 이제 저 이제 유치원 그만둘래요 하는 원하거나 이제 신용카드로 수납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자 탭에서 해당 건을 선택하신 뒤에 해지 요청을 하시면 해지 원화가 해지자 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해지자 탭이 있고 카드사 해지자 탭이 있는데요. 해지자 탭은 이제 유치원에서 해지 신청한 원화들이 조회가 되는 경우고 카드사 해지자 탭은 이제 학부모님께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 신청에 대해서 해지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지자 탭에서 원화들을 조회하시면 해지된 원화들이 나오고 이후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하거나 다른 수납 방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하시게 되면 이제 수납 방법을 신용카드로 유지하되 카드 정보만 삭제가 되고 이 원화는 신규 신청자 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납 방법 변경을 선택하고 상태 변경을 하시면 이제 그 괄호 안에 있는 수납 방법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만약에 수납 방법 변경 스쿨 뱅킹을 사용하시면 이 원화의 수납 방법이 신용카드에서 스쿨 뱅킹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카드사 해지자 탭에서도 말씀드린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카드 이력을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카드 이력 조회에서 조회를 하시면 이제 카드사별로 원화별로 이제 상태별로 신용카드에 대해서 수정 신청한 이력을 다양하게 조회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신용카드로 수납하기 위해서 징수결의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익자 부담 징수결의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제목 개요, 수익자 부담 여부 등 선택해 주시고 납입금과 차수를 선택하고 예산을 조회하신 뒤에 징수 대상자를 추가하고 저장과 결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결제 완료된 징수 결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 건을 조회하시고 취합 선택 대상에서 반드시 신용카드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것만 선택을 해서 취합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까는 EFT라 계좌 이체 탭에서 취합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신용카드 탭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고 신용카드 탭에서 건수랑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서 취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EFT 경우에는 계좌 이체 처리해서 이체 파일 생성을 했지만 이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승인 취소 요청이라는 메뉴에서 승인 요청을 진행하시는 건데요. 승인 취소 요청 탭에서 조회를 하시면 방금 전에 취합했던 건들이 조회가 되고 확인 이후에 승인 요청을 진행합니다. EFT랑 CMS는 하루에 한 번만 수납 이체 파일 생성이 가능했지만 신용카드는 하루에 여러 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당일 17시 이전까지만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당일 17시 이전까지 승인 신청이랑 전송 취소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승인 요청했을 때 이 원화가 누락되었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승인 요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납 승인권은 이제 승인 구분이 승인으로 조회가 되고요. 반환에 대해서 반환권도 여기서 승인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권은 승인 구분이 취소로 조회가 되니 반환권과 수납권을 같이 전송을 하실 때 승인 구분해서 구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한 이후에는 이 건들이 전송 취소 탭에서 조회가 되는데요. 전송 취소 탭에서 조회를 해주셔서 만약에 오늘 이 원화의 신용카드 수납을 받지 않을 건이라면 선택을 하고 전송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취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일 17시 이전까지 전송 취소를 여러 번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시체 시 이후에는 신용카드사에서 승인이 요청 중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승인 요청을 하고 D+1일 이후에는 요청 결과 조회 탭에서 해당 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탭에서 조회를 하시면은 D+1일의 진행 상태가 승인 요청 중으로 조회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EFT는 하루 만에 요청 결과가 들어오지만 신용카드는 D+3일이 걸려서요. D+1일부터는 승인 요청 중으로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D+1일 이후에는 이제 신용카드사에서 승인 요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송 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D+3일이 지나고 요청 결과 조회 탭에서 다시 한번 해당 건을 조회해 보시면 진행 상태가 완료로 조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승인 일자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D+3일 이후에 이제 대금 정산이 완료되고 이제 정산 결과는 오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후에 반영이 되면 일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내역 확인을 일자별 현황 탭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일자별 현황 탭에서 조회를 하시면 이제 요청 일자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승인권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개 처리 메뉴에서 조회를 해주셨을 때 해당 신용카드 일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새로 생긴 버튼이 신용카드 정산 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정산 목록이 조회가 되는데요. 여기서 조회를 해주셨을 때 가맹점별 집계 통계와 가맹점별 집계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집계 내역의 합계액이 가맹점별 집계 통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승인 금액은 신용카드 승인 금액, 이제 정산 입금액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상계 금액과 미정상 상계 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반환을 하시면 바로 유치원 통장에서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이후 승인권이 있을 때 그 승인권과 상계 처리를 해서 그 차액만 입금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승인권이 없다면 그 반환한 금액이 미정산 상계 금액으로 남게 되고 이 미정산 상계 금액은 이후 승인 금액이 발생했을 때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가 되면 지금 보이시는 상계 금액으로 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를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증빙 자료는 이제 신한카드사로 조회한 경우에만 출력을 하실 수 있고 미정산 상계 금액이 최종 일자의 0원이면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그다음 승인 일개를 수입 일개표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맨 오른쪽 신용카드 정산 내역에서 미상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입금 날짜와 에듀파인에 수납된 날짜가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수납일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일자를 변경하실 때에는 카드 승인 취소 요청 메뉴에서 일자별 현황 탭에서 조회하신 뒤에 해당 건을 선택하고 수납일자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수납일자 변경을 하실 때에는 그 날에 수입일개를 먼저 일개 취소하시고 일개 삭제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개 삭제 후에 해당 메뉴에서 조회를 하신 뒤에 변경할 수납일자를 선택하신 뒤에 저장을 하면 수납일자에 대한 변경이 완료됩니다. 다음 신용카드로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원합 반환 결의를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징수결의 목록에서 원징수 결의를 선택해서 과원합 반환 결의, 수정 결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기존과 동일하게 과원합 반환 결의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반환 대상 추가를 하실 때 조회하실 때에는 꼭 카드 취소를 선택하시고 조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카드로 반환할 건의 원화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로 반환 취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카드 취소를 꼭 선택하시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대상 금액 입력하고 체크한 뒤에 오른쪽으로 넘겨서 확인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상세 내역 확인하시고 저장 후에 결제를 완료받습니다. 다음 신용카드 반환 승인 취소 이체 취합 메뉴에서 반환 이체 취합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건을 조회한 뒤 체크해서 취합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반환을 하지 않을 건이라면 옆에 취합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취합 취소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 이체 취합 후에는 이제 반환에 대한 요청을
똑같이 카드 승인 취소 요청 메뉴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해당 탭에서 조회를 하시고 체크한 다음에 승인 요청을 진행합니다. 보시면 요청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걸 확인하시라는 이유가 승인 금액에서 반환권은 취소로 조회되고 수납권은 승인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반환 금액, 요청 금액만 보시고 플러스 금액이네. 이거 돈을 받아야 될 건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승인 구분해서 취소로 조회가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승인 요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에 대한 건도 마찬가지로 당일 17시 이전까지 여러 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 요청이 완료되면 전송 취소 탭에서 D+1일에 해당 건을 조회해 봤을 때 이제 요청 중으로 뜨는데요. 죄송합니다. 전송 취소 탭에서는 반환에 대한 승인 요청을 진행하시고 바로 전송 취소 탭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해당 날짜에 전송 취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일 17시 이전까지 가능하고 요청 결과 조회 탭에서 D+1일 이후 이 건을 조회해 봤을 때 승인 요청 중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D+3일 이후에 다시 한번 요청 결과 조회를 해보면 이제 요청 금액에 마이너스 금액이 조회되면서 언제 승인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서 취소 상계 처리가 D+2일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카드사에 따라서 상계 처리가 일자가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환도 마찬가지로 D+3일 오후에 반영 결과가 완료되고 일개가 반영됩니다. 다음 반환 일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일개 처리 메뉴에서 조회를 했을 때 수납액 마이너스 6만 원 찍힌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건을 상세 일개로 조회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 정산 정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신용카드 정산 목록이 조회가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환한 건은 유치원 계좌에서 바로 출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반환에 대한 1개 건은 미정산 상계 금액의 6만 원으로 조회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승인 금액이 새로 생겼을 때 상계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 6만 원 반환 금액이 생긴 상태에서 추후에 같은 카드사에서 8만 원의 승인 금액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승인 금액이 8만 원으로 찍히게 될 거고 이제 8만 원에서 6만 원을 뺀 차액 2만 원만 실제로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그런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정산 입금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상계 처리가 된 금액은 6만 원이 확인이 될 거고요. 네, 반환 일자도 마찬가지로 반환 일자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통장과 에듀파인의 일자가 다르다면 카드 승인 취소 요청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해서 반환 일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환에 대한 일개를 먼저 삭제해 주신 이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방법은 수납 일자 변경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음 취소 처리가 불가한 건이 있는데요. 취소 처리가 불가한 건은 하단의 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소 거절 이력이 존재하거나 이제 미참여 카드사이거나 취소 가능 기한 180일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지금 발생한 사례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상세한 사유를 확인하시려면 이제 카드사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취소가 불가한 건은 현금으로 반환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취소 처리 불가 탭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신 뒤에 선택해서 현금 반환 변경을 클릭해서 반환 방법을 현금 반환으로 변경해 주신 뒤에 실제 현금으로 반환해 주신 이후 직접 반환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미정산 상계 금액에 대해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정산 상계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조금 있는데요. 먼저 카드 승인 취소 요청 메뉴에서 맨 끝에 미상계금 조회 탭에서 해당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고요. 카드사별로 조회가 됩니다. 미정산 상계 금액은 카드사별로 관리가 됩니다. 국민카드사에서 미상계금이 발생했고 추후에 신한카드사에서 승인 금액이 있는 경우에 카드사가 다르기 때문에 미정산 상계 금액이 상계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카드사에서 미상계금이 발생하고 추후에 국민카드사에서 상계될 승인 금액이 있어야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월 말에 이제 마감을 해야 되고 현금 출납부와 에듀파인의 잔액을 맞추셔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정산 상계 금액이 있으면 실제 통장에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에듀파인에는 이미 차감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사에 요청하셔서 미상계금 가상계좌를 납부받아서 입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미상계금이 너무 오래 조회가 된다고 하시면 유치원에서 이 금액을 없애고 싶으실 때 가상계좌를 부여받아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수입일계표에서도 미상계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봤을 때 맨 오른쪽에 미상계금 누계 언더바를 클릭하면 이제 해당 일자에 카드사별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출납부에서도 이제 미상계금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미상계금 포함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셔야 하단에 카드 미상계금이 조회됩니다.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지 않으시면 하단에 기간계와 누계액만 조회가 되고요. 체크박스를 체크하셔야만 조회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부 출력을 눌러보면 이제 출력하실 때 하단에 카드 미상계금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상계금 때문에 현금 출납부와 에듀파인의 잔액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출납부에서 카드 미상계금에 대해서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을 조회하신 뒤에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를 클릭하시면 이제 잔액이나 비고 사유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입력하시고 출력을 하시면 해당 내용이 이제 비고 사유에 똑같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출력해서 보관해 놓으시거나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용카드사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를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 수수료는 이제 하단의 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 1회 월 1회 전송이 됩니다. 매일매일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단기별로 출력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조회는 카드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에듀파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수료 조회 탭에서 조회를 하시면 이제 수수료 고지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 신용카드사를 선택하고 기간을 입력한 뒤에 고지서를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고지서는 이제 반기별로 출력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카드사의 납부 계좌번호,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납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후 질문이 있으신 부분은 제가 오후에 질문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